챕터 중에 소제목으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방구석 버핏이 될 수 없다. 어떤 회사가 창출해내는 1달러 현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한 0.6달러 같은 느낌이라면 버핏한테는 한 2달러 같은 느낌인 거죠. 사전에 녹화하기 전에 얘기하다가 미국 가신다고. 미국이요? 미국 갑니다. 네. 왜 가시나요? 워런 버핏 선생님 제가 그래도 한 번은 뵙고 싶어가지고. 주주총회, 네. 벅셔 해서웨이. 근데 그런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개인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제가 개인으로는 주식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미국도 못 하나요? 미국, 그게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회사 운영하는데 제가 또 개인 계좌 열어서 막 해외 주식 하고 있으면 이게 또 별로 예쁜 그림은 아니라서 네. 있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좀 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갑니다. 대표님한테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 꼽으세요? 존경하는 사람은 저는 존 템플턴을 꼽고요. 템플턴 선생님은 가셨으니까. 버핏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라 좀 그래도 이 바닥에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뵐 수 있으면 좀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하게 들죠. 또 준비하고 계신 책도 있으시다고. 버핏에 대해서는 아니고 투자자 관련. 네. 투자 대가들이 쓴 여러 가지 인터뷰도 있고 책도 있고 문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좀 제대로 투자를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투자 모임도 가고 많이 할 텐데 또 책이나 그런 매체들을 읽고 공부를 하자라는 접근법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들을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 읽어도 되게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못 봤던 게 다시 네, 보이고. 또 보이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새로운 게 보이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전달을 드리면은 이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다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대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핏에 대해서 또 한 챕터가 들어가는데 거기 챕터 중에 소제목으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방구석 버핏이 될 수 없다. 네, 일단 저부터 기본적으로 버핏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1953년에 들어가서 56년에 그 회사 청산 그냥 해주고 그냥 나왔거든요. 원래 그레이엄이 버핏한테 우리 회사 네가 넘겨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그냥 오마 내려가면 나한테 돈 맡길 사람 많은데 내가 굳이 왜요? 이러면서 그냥 은퇴하시려면 청산 작업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청산해드리고 오마 내려와서 자기 지인들 모아서 펀드를 차렸어요. 그래서 1956년부터 69년까지는 자기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그때도 또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 그때 수익률이 엄청났어요. 연평균 한 30% 정도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모펀드들은 성과보수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기본 6% 넘어가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 20%인가 25%인가를 버핏이 다 받았어요. 굉장하네요. 네, 굉장하죠. 그렇게 돈을 번 다음에 1969년에 이제 자기 펀드도 청산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펀드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 되었다. 우리는 대충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자리에 올라간 건 1965년이에요. 1962년부터 주식을 사다가 원래 이것도 좀 샀다가 이제 적당히 주가 오르면은 팔아버릴 생각이었는데 시베리 스탠턴이라는 경영진이랑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약간 열받아서 사고 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되었네요.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965년에 최대 주주가 되고 그냥 기존 경영진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섬유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복 정장 안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 업체들한테 다 집어삼켜지고 사양산업이었거든요. 사양산업을 그냥 담배꽁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모금 쪽 빨고 버리려고 샀던 건데 이제 본인이 경영진으로 떠안은 다음에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거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와중에 그러니까 부업이었던 거죠. 부업인 거예요. 원래 그런 어떤 회사 이사진으로 들어가서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부업으로 하다가 본업인 펀드는 그냥 1969년에 청산을 해버리고 어쨌거나 이제 버크셔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펀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회사는 회사를 통으로 인수를 하고 그래서 회사 전체를 인수를 해버리면 이게 지주회사 요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주는 배당을 세금을 안 내고 비과세로 자기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회사의 자산을? 네, 그 회사에서 남는 현금을. 그리고 벅셔는 기본적으로 그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를 하는 회사고, 중앙집권적.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험업에 플로트가 있고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고객은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이 묶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이 현금이 회사 안에서 둥둥 떠 있는데, 그래서 둥둥 떠 있다고 해서 그 플롯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플로트를 가지고 보통의 보험사는 되게 안전하게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채권 위주로 주식 아주 일부 하는데, 버핏은 어차피 이건 장기적으로 묶인 자산이고, 그럼 나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내가 주식 투자해야지 히힛 이러면서 열심히 주식을 샀어요. 일단 이거부터가. 근데 그게 애초에 구상이 없었을까요? 정말 열받아서만 회사를 샀을까? 열받아서 회사 산 거 맞고요. 산 다음에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은 그 버크셔의 자산은 현금은 많으니까 그 현금으로 내셔널 인데미니티라는 보험사를 인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버핏은 원래 보험업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내셔널 인데미니티라는 회사를 사서 이걸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라는 구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 구상으로 보험사를 산 거고, 그러니까 버크셔라는 회사를 떠하는 거는 의도치 않게 떠하는 거고, 그 버핏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버크셔를 자기한테 처음에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자기는 좋다고 샀는데, 그냥 애초에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말 자체를 내가 안 들었더라면 나는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버핏이 물린 회사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현금 흐름을 되게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 버핏이 세인티드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들에 대해서 버크셔의 투자 원금이 한 1억 2천만 불 정도인데 매년 창출해내는 세전이익이 한 1억 3천만 불 되는. 네. 예. 그러니까 투자 원금의 100%씩의 이익이 매년 난다는 네. 거죠. 한 1980년대쯤에 그 구조가 갖춰졌는데 버핏은 이 회사들을 100%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필요 없는, 그러니까 가만히만 냅둬도 이 회사가 가지는 어떤 무형의 자산들, 브랜드 가치, 고객의 마음속에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아주 높은 효율로 이익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남는 돈은 그냥 다 내 거, 비과세로. 네, 물론 법인세는 내는데 보통은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법인세 낸 다음에 배당세를 또 내고. 네. 근데 배당세 없이 모회사로 현금을 땡겨 올려서 이거를 자기가 투자 재원으로 쓰는 거죠.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 벌지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번 돈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네, 회사 안에서 이제 쫙 중앙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돈 굴리는 건 내가 제일 잘하니까 라는 거죠. 경영은 알아서 하시라고. 경영을 해서 번 돈은 나한테 주세요. 네. 가 되는 거고, 버크셔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버크셔의 크게 두 가지 재원이 그 보험사의 플로트와 현금 창출력이 좋은 완전 지배하는 종속 회사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돈을 버는 거는 다른 주식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포함하여 다른 주식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전혀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반 정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달라요. 그리고 보통은 사업을 해서 받아온 돈을 거기 재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현금까지 빨아들여서 투자를 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버핏이 본인이 선호하는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때 뭐 높은 ROIC, 뭐 재투자를 하지 않고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 현금 창출력이 좋은 회사,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금 창출력이라는 거에 되게 크게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그 회사들이 유효현금을 창출해내는 게 다른 투자자보다 버핏에게는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거죠. 그 어떤 회사가 창출해내는 1달러 현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한 0.6달러 같은 느낌이라면 버핏한테는 한 2달러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세금 문제도 엮여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투자자가 보기에 버핏은 현금 창출력을 되게 중요시했어. 그러니까 나도 현금 창출력 높은 회사를 사야지라고 바로 나의 어떤 투자 원칙에 이어붙이기에는 좀 고민해봐야 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회사가 그냥 재투자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더 빠르게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게 오히려 일반적인 투자자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내 돈으로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현금 창출력보다는 그냥 그걸로 투자해서 주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 맞을 수 있다. 그냥 뭐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그냥 열심히 자기 사업 잘 굴려서 회사 가치를 늘려주는 게 거기에 묻어가는 게 내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버핏이 이야기하는 어떤 근본적인 투자 원칙과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그 훌륭한 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론과 특수론으로. 그러니까 어떤 핵심이 되는 사고체계, 원칙이 있고 각자가 쓸 수 있는 경험이나 자원은 다 다르잖아요. 네. 각자가 처하는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할 건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대가들의 투자 기법들을 보면서 현상으로 드러난 기법에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긴 하겠지만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좀 더 핵심이 되는 사고 체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현상을 나한테 직접적으로 1대1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다 무의미한 거냐? 그냥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사고 체계는 내가 충분히 습득을 하고 숙지한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 내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나의 특수한 상황에 기대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럼 버핏의 경우에 일반론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님이 이제 정의하는 이제 벤 그레이엄으로부터 따오는 게 그런 거죠. 주식 이면에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기업에는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가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 가치라는 걸 기반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던 간에 이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을 해야 된다. 네, 요렇게가 이제 버핏이 그레이엄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사고 체계. 고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3가지를 배웠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레이엄 얘기도 좀 더 하자면은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그레이엄이 싸게 사야 된다. 장부가보다 더 낮은 가격 뭐 아니면 순유동 자산을 보고 뭐 정량적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벤 그레이엄의 사고 체계가 구현되는 한 가지 방식이었던 거죠. 이후에 그 그레이엄도 성장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게 가이코라는 주식이고 가이코로 번 돈이 평생 다른 주식에서 번 돈보다 더 많아요. 벤 그레이엄이. 가이코는 엄청난 성장주였고 그리고 1962년에 그 벤 그레이엄은 성장주 투자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한 챕터를 써내요. 그 벤 그레이엄은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그레이엄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한 거고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라는 건 가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인 거죠. 근데 버핏과 그레이엄의 차이는 그레이엄은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우리는 행동주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실 그레이엄은 1세대 행동주의 투자자였거든요. 기업이랑 싸워서 기업에 숨겨져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 있는 자산을 기업 밖으로 뜯어내는 그 록펠러 산하의 그 스탠다드 오일 자회사였던 어떤 회사랑 싸워서 돈을 뜯어낸 적이 있어요. 뭐, 돈을 뜯어냈다기보다는 너무 저렴하고 아무튼 그 행동주의에 성공적으로 이겨서 많은 배당을 얻어낸. 근데 그 뒤에 록펠러가 또 은근히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록펠러도 재단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배당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인데 1대 주주가 록펠러고 2대 주주가 그레이엄이고 그래가지고 그레이엄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록펠러가 좀 들어줘라.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레이엄은 기업을 이제 본인이 싸워야 할 대상으로 봤던 거고, 근데 버핏은 굳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좀 훌륭한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저는 그냥 믿고 같이 가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것에서도 이제 느껴지는 게 그레이엄으로부터 핵심 사고 체계는 배웠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은 또 그레이엄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배워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핵심 사고 체계는 배우되 구현하는 방식은 다르게. 그래서 버핏이 구현하는 방식은 기업의 질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전체를 다 인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활용하고 또 보험사의 플로트도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업과 함께 가는 방식을 택했죠. 또 굉장히 특수한 구조고 개인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다른 보험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죠. 네.
보험사도 또 이게 리스크 규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네. 버핏도 바텀업 투자자인데 그렇죠. 버핏이 가끔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보통 2번 얘기했을 때 10번 틀리는데 본인은 한 번 얘기해서 한 번 맞추시는군요. 네, 본인은 대체로 다 맞춰요. 예를 들어서 아까 69년에 은퇴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살 거 없어서 은퇴할래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951년에 자기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아버지랑 벤자민 그레이엄이랑 둘 다 지금은 주가가 너무 비싸 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1950년대에 또 엄청 호황이었죠. 69년에 본인이 털고 나온 이후에 1970년대 10년 박스권이었죠.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아무튼 매크로도 유의미한 시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바텀업을 잘 볼수록 탑다운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의 정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요새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저 사실 구체적으로 안 뜯어봤는데 헤드라인에 뭐가 나오냐. 버핏이 그동안은 돈 쓸 데가 없어서 자사주만 샀는데 이제는 좀 투자하기 시작한다. 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투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의 버핏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버핏의 행동은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들으면 돼요. 버핏은 뭘 속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 주식 많다고 하면 뭐 살 주식 많은가 보죠. 저도 이제 매달 고객들한테 뭘 쓰는데 뭐 짧지만 1월에 주가 빠질 때는 별로 살 게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빠질 주식들이 빠지네 라는 생각이었고 뭐 그래서 저희 수익률도 좋았고 그랬는데 2월 중순 이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많은 주식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수익률이 좀 빠졌고 이 주식이 왜 여기에 와 있지? 왜 이런 훌륭한 회사가 이 가격에 와 있는 겁니까? 이런 주식들이 2월 중순 이후부터 2월 하순부터 좀 많이 발견이 됐고 3월에는 더 많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저도 좀 주식을 많이 사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살 주식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전체 시장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되진 않아요. 네. 내가 살 주식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랑 좀 그런 아주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버핏이 살 주식이 많아졌다라는 것도 그냥 본인 눈에 많이 밟히나 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버핏이 진짜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칼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크로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본인이 살 주식이 많아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녀오셔서 주총에서 실제 가보니 어땠는지 그 뒷얘기를 저희 채널에 오셔서 한번 듣는 걸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신 김에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뭔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요새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별로 새로울 건 없는데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좀 한동안 고통받긴 할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연준이 하는 의사결정들을 우리는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연준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금리 올리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고 근데 원래는 코로나만 끝나면 됐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아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러시아 쪽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단 이런 두 가지 좀 펀더멘탈한 요소 코로나랑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요소들 때문에 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는 액션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미국의 쉘리그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 뭐 농작물 같은 것도 이제 더 많이 씨를 뿌리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공급량의 증가로 나타날 거고 그때쯤에는 코로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가 돼 있을 거고 러시아 사태도 뭐 어느 정도 안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뭐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를 하기보다는 그런 역경들을 이기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회사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뭐 그다지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익을 많이 버는 회사는 결국은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냥 바텀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다시 좋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처음으로.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는 것 같다.
어쨌든 금리를 바짝 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연준의 앞으로의 대응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뭔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가요? 올려야 될 타이밍에 겁먹고 못 올린다. 뭐 이런 게 적절하지 못할 수 있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미 올렸어야 했는데 못 올린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됐고 공급망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은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빠르게 안정이 됐으면은 작년 초에 이미 금리는 올렸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주저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뭐 잘못된 액션은 아니었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는 네. 선택이었다?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연준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로만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들도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어제도 이제 뭐 브레이너드 이사가 뭐 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비둘기스러웠던 분이 매파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또 시장이 막 오늘 급락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인플레이션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움직여야 하고 많이 손이 묶여 있죠.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텀업이라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네, 바텀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있고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있지만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을 좀 생각하자.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텀업에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바텀업은 웬만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탑다운이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럼 미국 다녀와서 또 한번 뵙는 걸로 네. 하고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